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한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유진아는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빛나는 새하얀 천장이었다. 귀에서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고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으며 부러진 갈비뼈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녀는 사고 직전의 순간을 기억해내려 했었다.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태산그룹 합병 분석 자료를 강민호에게 넘기고 퇴근하던 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 충격,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암흑. 유진아는 퓨처 전략기획실에 숨겨진 천재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전략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항상 그녀의 연인이자 공식적인 팀장인 강민호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준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병실은 지독히도 조용했다. 시계는 이미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이었으니 그녀가 이곳에 누워있은 지도 벌써 몇 시간이 지났다. 강민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은 퓨처 전략이 태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편입되는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사장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은 강민호가 넥타이를 조금 풀며 들어섰다.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나 값비싼 시계에서는 어떤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짜증과 초조함이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도 않고 그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진아야,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게 무슨 일이야. 주주총회만 아니었어도 내가 바로 왔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니가 아니라 자신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을 탓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힘겹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호 씨, 나 괜찮아 보여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위로를 갈구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깁스한 팔이나 붕대를 감은 머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바쁜 도시 풍경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중요한 회의 중에 끼어든 귀찮은 부하 직원이라도 되는 듯해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 그러니 다행이지. 근데 너 정말 문제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다니. 그 트럭 운전사는 잡혔대? 그는 유진아를 문제라고 지칭했다. 그녀의 생사가 아니라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순간 유진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짧은 신음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자신이 목숨처럼 완성했던 그 자료에 대해 물었다. 그 분석 자료, 발표는 잘했어요? 주주들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희생이자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다. 그 자료가 없었다면 오늘의 주주총회는 성립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강민호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다. 만족스러운 그리고 오만한 미소였다. 물론이지 완벽했어. 이사들이 전부 내 전략에 감탄하더군. 그는 자연스럽게 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유진아의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공로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회복에만 집중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유진아의 어깨를 두어 번툭툭 쳤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으며 병실을 나갔다. 아, 김 이사님. 예, 방금 끝났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저녁에. 예. 병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유진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바쳐온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는 그녀의 사고 소식보다 주주총회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다. 유진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통증으로 흐릿했던 머릿속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그녀는 사고의 순간을 다시 복기했다. 그 트럭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교차로에 진입하는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오늘 아침의 주주총회.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그녀가 죽는다면 살인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원했던 것이다. 그녀가 병원에 묶여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모든 공로를 가로채고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진통제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다시 밀려왔지만 유진아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보다 더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강민호를 사랑했던 순진한 유진아는 이미 그 트럭에 치여 죽었다. 지금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새하얀 천장을 노려보았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대신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치밀한 계산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진아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녀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녀의 남은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흔적을 지워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퓨처 전략의 유진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가 만든 이 병실이 그녀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전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유진아의 회복 기간은 단순한 치유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계산과 재무장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를 임시 지휘 본부로 삼았다. 강민호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방심한 사이 그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거액의 팁을 주며 보안이 유지되는 태블릿 PC 하나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조 팀장을 떠올렸다. 조 팀장은 유진아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묵묵히 그녀를 따랐던 인물이었다. 유진아는 익명의 보안 메신저를 통해 그에게 연락했다. 조 팀장, 나 유진아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극비사항입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조 팀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유진아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유진아는 그에게 자신이 입원한 병원 기록을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고
강민호의 최근 일정과 태산그룹과의 모든 접촉 내역을 비밀리에 수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두뇌는 이미 고통을 잊고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조 팀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되었다. 강민호는 유진아가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태산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인 김이사와 수차례 단독으로 만났다. 그들은 유진아가 분석하던 합병안과는 전혀 다른 태산그룹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면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완성한 분석 자료는 강민호에게 주주총회를 통과할 명분을 주었지만 진짜 계약은 따로 있었다. 강민호는 퓨처 전략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헐값에 태산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태산그룹의 부사장 자리와 막대한 규모의 스톡 옵션을 약속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 계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그 계약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유진아 자신이라는 것. 그녀는 퓨처 전략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강민호는 그 데이터를 태산에 넘길 방법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 트럭 운전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가 사용한 트럭은 대포 차량이었고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었다. 강민호와 김이사가 고용한 위기관리 업체의 솜씨였다. 유진아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산 정리에 들어갔다. 강민호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부동산, 주식, 채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유진아가 자신의 투자 실력으로 이뤄낸 것들이었다. 강민호는 그저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유진아는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와 10년 넘게 비밀리에 거래해왔다. 모든 것을 처분해 주십시오. 현금화해서 내가 새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아테나 솔루션즈의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강민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며칠에 걸쳐 분산 처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가 서서히 비어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호는 가끔 병실에 들렀다. 그는 승진에 도취되어 있었고 유진아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진아야,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의사는 별일 없다던데. 넌 너무 예민해.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값싼 과일 바구니를 던지듯 놓고는 태산그룹 임원들과의 골프 약속을 떠벌리며 사라졌다. 그의 그 오만함이 유진아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진아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무너졌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일부러 더 연약한 척 연기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그의 말에 대답을 늦추며 어눌하게 굴었다. 강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안심했다. 퇴원일이 다가왔다. 강민호는 비서를 보내 퇴원 수속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진아는 병원복을 벗고 조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깁스는 풀었지만 아직 걸음걸이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유진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요양을 위해 시골의 별장으로 간다고 서류를 꾸몄다. 강민호는 그녀가 한동안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것을 오히려 반겼다. 그는 이제 유진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유진아는 별장으로 가지 않았다.
조 팀장이 준비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태운 곳은 서울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아테나 솔루션즈의 비밀 본부였다. 유진아는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아리아라는 이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유진아, 아니, 이제 아리아는 와인잔을 들고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순진해 보였던 안경 대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강민호, 태산그룹,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지. 하지만 난 지옥에서 돌아왔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민호와 태산그룹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기업과 인물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999명의 CEO와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 유령처럼 침투하여 모든 것을 조종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데이트 상대는 정해졌어요. 조 팀장. 아리아가 통신장치를 향해 말했다. 태산그룹에 가장 크게 물려있는 하성전자의 박 이사. 그는 지금 강민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죠. 우리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시간입니다. 조 팀장은 모니터 너머로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전율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이미 그녀를 아리아 대표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리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피처럼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복수의 여신 아테나가 드디어 첫 번째 사냥감을 정했다. 하성전자의 발기영 대표는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의 회사는 한때 견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산그룹의 핵심 협력사로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상어에게 조금씩 살점을 뜯어먹히는 신세였다. 특히 강민호가 퓨처 전략을 태산에 넘기고 통합법인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하성전자는 노골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강민호는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하성전자의 불공정한 단가 인하와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 자금 흐름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은행권의 대출문은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호가 하성전자를 헐값에 삼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태산그룹과 그 비호를 받는 강민호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그는 강민호를 몇 번이나 독대하려 시도했다. 과거 퓨처 전략 시절 유진아의 뒤에 숨어 어설픈 발표나 하던 그 강민호가 아니었다. 태산의 부사장이라는 감투를 쓴 그는 오만함과 냉혹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박 대표의 하소연을 비웃으며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다. 절망이 박 대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근으로 텅 빈 사무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박 대표의 개인 보안 메일함으로 의문의 서신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내용은 지독히도 간결하고 충격적이었다. 강민호가 파놓은 함정. 당신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유령 회사를 찾으십시오. 내일 밤 10시 시그너스 호텔 펜트하우스 라운지 제우스. 구원을 원한다면 혼자 오십시오. 박 대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유령 회사라니.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재무이사를 호출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최근 몇 달간의 모든 재무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새벽녘 그들은 발견했다. 박 대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 자금이 다시 하성전자의 부채로 둔갑해 돌아오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누군가 내부에서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민호가 이미 자신의 재무팀 핵심 인력을 매수했던 것이다. 박 대표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이 익명의 인물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 이자는 자신도 몰랐던 내부의 적과 그 수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박 대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그너스 호텔의 제우스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은밀하고 비싼 곳으로 최고 위급 귀빈 중에서도 극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협박이거나 함정일 것이라 반쯤 체념한 상태였다. 하지만 라운지는 통째로 비워져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뒷모습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녀를 위한 배경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박 대표는 숨을 멈췄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발기영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녀는 자신을 아리아라고 소개했다. 아테나 기획의 대표라고 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유진아가 병원에서 연기했던 유약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와 날카로운 단발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적인 카리스마만이 존재했다. 아리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태블릿 하나를 박 대표 쪽으로 밀었다. 아마 밤새 찾아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일 겁니다. 강민호는 당신의 회사를 현재 주가의 10분의 1 가격에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가 어떻게 당신의 재무팀을 매수했고 어떻게 퓨처 전략 시절에 비밀 접근 경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는지 그 경로를 보여줍니다. 박 대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가 알던 강민호는 이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수법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마치 퓨처 전략의 핵심 브레인이 설계한 것 같았다. 순간 유진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는 사고로 시골에서 요양 중인 폐인이나 다름없다고 들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왜 나를 돕는 거지? 원하는 게 뭡니까? 박 대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이 피비린내, 나는 기업 사냥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아리아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다. 나는 강민호와 태산그룹에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박 대표님은 나의 999명 목록 중 첫 번째 상대죠. 그녀는 상대라는 단어를 기묘한 억양으로 발음했다. 그 단어에서는 어떤 낭만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냉혹한 거래의 냄새만 풍겼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존, 그리고 당신의 충성. 나는 당신에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강민호가 판 함정에 그를 거꾸로 처박을 방법을 줄 겁니다. 아리아는 박 대표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당신은 하성전자를 지키고 그 대가로 앞으로 태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강민호의 모든 움직임,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김이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실로 감탄을 자아내는 완벽한 역공 전략이었다. 강민호가 만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 자금이 강민호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하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태산그룹의 인수 시도를 교란시키고 동시에 언론의 태산의 부당한 계열사 압박을 폭로할 시점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박 대표는 아리아가 제시한 전략에 정교함과 대담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 분석가의 수준을 넘어선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 모든 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대로만 실행하신다면 박 대표님은 회사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태산그룹 이사회에서 강민호의 입지를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쥐게 될 겁니다. 아리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박 대표를 압도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이었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거래였다. 좋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아리아 대표. 박 대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녀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적이었고 지금 자신에게는 그녀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아리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사람인 조 실장이 실무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성공적인 거래입니다. 박 대표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999명의 최고 경영자 중 첫 번째 인물이 그녀의 거대한 관계망에 편입되는 순간이었다. 박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라운지를 떠난 후 아리아는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지금쯤 태산그룹의 승리에 도취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그 여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리아는 자신의 목록에서 첫 번째 이름을 붉은 펜으로 그었다. 아직 998번의 만남이 남아 있었다. 발기영 대표의 성공적인 방어는 서울의 기업 세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성전자는 기적적으로 자금난을 해결하고 오히려 강민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태산그룹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공급 계약을 따냈다. 이사회에서 강민호의 입지는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것을 박 대표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아리아라는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아리아가 노린 것이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아테나 기획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으며 오직 조 실장과 극소수의 보안 전문가들만이 그녀의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 그녀의 다음 데이트 상대들은 박 대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두 번째, 상대는 대한민국 최대 화장품 기업 라비앙의 오수진 대표였다. 그녀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주력 제품에서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온라인을 휩쓸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오 대표는 모든 언론사와 규제 기관을 동원해 해명하려 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오 대표 역시 익명의 서신을 받았다. 당신 회사의 연구소장, 그리고 당신이 가장 신임하는 마케팅 이사를 의심하십시오. 그들은 블랙 리프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 정오, 블루스퀘어 북파크. 구원을 원한다면 아테나라는 책을 들고 오십시오. 블랙 리프는 그녀의 가장 큰 경쟁사였다. 오 대표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평범한 인상의 조 실장이었다. 그는 아리아를 대리하여 움직였다. 조 실장은 오 대표에게 경쟁사가 연구소장과 마케팅 이사를 매수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 그리고 그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버임을 밝혀냈다. 아리아 대표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을 제안하셨습니다. 조 실장은 아리아가 설계한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를 이용해 경쟁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하고 동시에 라비앙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신제품을 런칭하는 대대적인 작전이었다. 오수진 대표는 아리아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언론은 라비앙의 위기가 아니라 블랙리프의 추악한 스캔들로 뒤덮였다. 라비앙의 주가는 반등했고 오 대표는 아리아에게 막대한 빚을 졌다. 그녀 역시 아리아의 강력한 정보망의 일부가 되었다. 아리아의 데이트 목록은 빠르게 지워져 나갔다. 그녀는 적대적 합병 위기에 처한 중견 건설사 대표에게는 숨겨진 우호 지분을 찾아주었고 기술 유출로 파산 직전인 반도체 장비 업체의 대표에게는 내부 스파이를 색출해 주었다. 그녀는 때로는 구원자처럼, 때로는 해결사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정보와 충성을 요구했다. 그녀가 구한 최고 경영자들은 각자 업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아리아의 요청에 따라 태산그룹과 관련된 정보 혹은 강민호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소한 소문이라도 수집하여 비밀리에 보고했다. 아리아의 거미줄은 서울의 경제계를 촘촘하게 뒤덮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정보센터가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주식 시세, 기업 내부망 정보,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흘러갔다. 아리아는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강민호와 태산그룹을 지탱하고 있는 부패한 권력의 사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한편 태산그룹 부사장실에서 강민호는 연이어 발생하는 불협화음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은 환경단체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 환경단체는 최근 라비앙의 오수진 대표가 막대한 금액을 후원한 곳이었다. 또한 그가 공들여 매수하려던 유망한 신생 기술 기업은 갑자기 자금난을 해결하고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투자사는 아리아가 적대적 합병에서 구해준 건설사의 비밀 자회사였다. 강민호는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사사건건 막히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강민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닥달해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리아의 네트워크는 수면 아래에서 너무나도 조용하고 깊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유진아를 떠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시골 별장에서 요양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그녀가 이미 재기불능 상태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었던 유일한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시각 아리아는 자신의 99번째 데이트 상대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금융계의 거물이었고 태산그룹 김이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아리아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선택하십시오, 회장님. 나와 함께 새로운 판을 짜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이사와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리아의 네트워크는 이제 단순한 정보망을 넘어 서울의 경제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리스트에는 이제 900명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강민호와 태산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강민호는 아직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심장부,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김 회장은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강민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근 몇 주간 태산그룹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정리한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강민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좌초되고 있었다. 강 부사장.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다. 자네가 퓨처 전략을 가져오면서 약속했던 게 이게 전부인가? 하성전자는 놓친 물고기라 쳐도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은 환경단체의 발목이 잡혔고 우리가 공들인 기술 기업은 정체불명의 투자자에게 넘어갔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입술을 핥았다. 회장님, 그것이 저도 지금 배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외부의 적을 강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정보팀이 몇 주간 밤낮으로 매달려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시가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는 강민호처럼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베테랑이었다. 조사? 자네 정보팀이 알아낸 거라곤 고작 아리아라는 이름 석 잡뿐이지 않나. 아테나 기획이라는 유령 회사와 함께 김 회장의 말대로였다. 아리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최고 경영자들의 은밀한 모임에서 경외심과 함께 거론되었지만 그녀의 실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무 기록도 법인 등기도 심지어 출입국 기록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도시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 같았다. 이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닐세. 이건 전쟁이야. 김 회장은 보고서를 강민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 아리아라는 자가 누구든 간에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어. 자네가 퓨처 전략에서 가져온 그 시스템, 그게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봤나? 강민호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퓨처 전략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인물.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회장님. 유진아는. 그 여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골 별장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강민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 수도 있어. 당장 그 여자의 동태부터 다시 확인해. 그리고 오늘 밤 기업인의 밤 자선 행사가 있어. 서울에 내로라 하는 인간들은 다 모이는 자리지. 이 아리아라는 유령도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니 자네도 눈 똑똑히 뜨고 찾아봐. 그날 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강민호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미지의 아리아를 찾고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것은 그때였다. 입구에 한 여성이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거대한 에메랄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녀가 바로 아리아였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녀의 주변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굴지의 기업 대표들이 먼저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성전자의 발기영 대표, 라비앙의 오수진 대표, 그리고 아리아가 구해주었던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여왕을 아련하는 기사들처럼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강민호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아리아? 저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울의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단 말인가.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오만한 여자를 꺾어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라면 저런 여자 하나쯤은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민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아리아에게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리아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태산그룹의 강민호 부사장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태산그룹과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강조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이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서 강민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을 감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강민호 부사장님, 명성이라. 아마도 악명이겠죠.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나는 그저 당신의 비즈니스 방식에 관심이 있어서. 아리아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로웠다. 관심이요? 아니면 방해 공작의 배우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부사장님,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상처받은 여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추진하시던 사업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긴 기반이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칠을 해도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죠. 특히 그 기반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다져진 것이라면 더욱더. 강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 말은 정확하게 자신과 유진아의 관계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는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리아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자격이라. 나는 그저 시장의 보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을 탐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게 내 일이죠.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강민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강민호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사고 직전 자신에게 분석 자료를 넘기며 마지막까지 프로젝트를 걱정하던 그 순수하지만 단단했던 눈빛, 그리고 병실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공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아리아라는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달랐다.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직 얼음 같은 분노와 치밀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아?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돼. 유진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뒤에 숨어 있던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였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성은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 그 자체였다. 아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강민호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유진아, 그런 이름은 모릅니다. 나는 아리아입니다. 그녀는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강 부사장님, 당신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졌어요. 아리아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여자, 유진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깨워버린 괴물의 실체를 드디어 마주했다. 유진아, 그 여자가 아리아입니다. 강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김 회장의 집무실을 울렸다.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돌아온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껐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의 노련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그는 강민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멍청한 놈.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이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모든 사단을 만들었어. 그 여자가 병실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내 놈의 그 오만함이 태산 전체를 집어삼킬 괴물을 키워낸 거다. 강민호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무시했던, 아니,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유진아가 지옥의 사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경제계를 손에 쥔 아리아였다. 김 회장은 즉시 비상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위기관리팀을 소집해 그 아리아라는 년에 거쳐 당장 알아내.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강민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내 놈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여자의 자금줄을 막아. 당장 그들의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아리아는 이미 그들의 수보다 세 걸음 앞서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최상층의 비밀 거처, 그곳은 이미 전쟁 지휘 본부였다. 수십 개의 화면이 태산그룹의 주가 강민호와 김 회장의 통화 내역,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위기관리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 조 실장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김 회장이 위기관리팀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끼를 물었습니다. 자금 동결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자산은 900명의 최고 경영자들 이름으로 분산되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아리아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마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속도로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999 네트워크의 모든 채널을 가동하세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개장하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리아가 99번째로 데이트했던 금융계의 거물, 최 회장이 움직였다. 그가 운용하는 거대한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태산그룹의 채권과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투매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호탄이었다. 동시에 하성전자의 박기영 대표를 포함한 아리아의 네트워크에 속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일제히 태산그룹과의 모든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명분은 태산그룹의 심각한 경영윤리 위반 및 불공정 거래 강요였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아리아가 미리 그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모든 공급망이 일시에 마비되었다. 은행들은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마진 콜을 통보해왔다.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으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 기업의 동맥과 정맥이 동시에 끊어진 것이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다. 그가 수십 년간 뇌물로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들이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재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 비서는 긴급 회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권력의 라인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외면했다. 아리아가 구해준 또 다른 최고 경영자들이 이미 그들보다 더 높은 권력의 핵심부와 연결되어 김 회장의 모든 팔다리를 잘라낸 후였다. 절망에 빠진 강민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위기관리팀, 당장 유진아, 아니 아리아를 잡아와.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아리아를 인질로 잡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각 김 회장과 강민호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아리아의 손길이 닿은 이사들이 그들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김 회장이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사태는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강민호가 보낸 위기관리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빛나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민호와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동시에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의 휴대전화로 긴급 속보가 떴다. 그것은 라비앙의 오수진 대표가 동원한 언론사들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속보 태산그룹 강민호 부사장, 유진아 연구원, 청부살인, 미수 혐의. 덤프트럭 운전사, 해외에서 전격 체포. 아리아는 조 실장이 확보한 트럭 운전사의 영상 진술서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린 것이었다. 강민호가 재무팀을 매수하여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물론 그가 유진아를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끔찍한 범죄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강민호 씨, 유진아 씨에 대한 살인 미수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호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지는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함께 체포되고 있었다.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유진아, 유진아, 내년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가 고용한 위기관리팀 역시 아리아가 미끼로 흘린 비밀 거처를 급습했다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리아는 자신의 진짜 지휘본부에서 거대한 화면으로 태산그룹의 제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지독한 허무함과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999명과의 데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지독했던 악연은 오늘로써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었던 기업은
아리아가 쏘아 올린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은 쇠고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민호와 김 회장의 굴욕적인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에서 태산그룹은 거래 정지되었고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강민호는 차가운 취조실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해외에서 송환된 덤프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 그에게 흘러들어간 김 회장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강민호가 유진아의 아이디어를 훔쳐 태산그룹과 맺었던 모든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강민호는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고작 여자 하나, 자신이 버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유진아 씨의 공로만 훔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녀의 목숨을 훔치려 했어. 당신이 지옥에서 깨운 게 뭔지 이제야 알겠나?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의 징역형과 자신이 무시했던 한 여성에 대한 지독한 공포뿐이었다. 김 회장 역시 자신의 부패한 인맥들이 모두 등을 돌린 채 법의 심판대 위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유진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리아의 999 네트워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수혜자가 되었다. 하성전자의 발기영 대표는 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라비앙의 오수진 대표는 아리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평정하고 해외로 뻗어나갔다. 그 외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은 서울의 경제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리아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했다. 최상층의 비밀 거쳐 모든 모니터가 꺼진 지휘본부는 고요했다. 아리아는 창밖의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다. 조 실장이 그녀의 뒤에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표님, 강민호와 김 회장은 기소되었습니다. 태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리아, 아니 유진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를 이겨낸 자의 평온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999명의 명단이 적힌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아직 수백 개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조 실장님, 아리아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령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조 실장은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아테나 기획은? 유진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죠.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지혜를 펼칠 시간입니다. 몇 달 후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빌딩이 문을 열었다. 빌딩의 정문에는 아테나 파트너스라는 간결하고 힘있는 간판이 걸렸다. 과거의 어두운 비밀 거처가 아닌 투명한 유리로 지어진 눈부신 건물이었다. 최고층 대표이사실, 유진아는 아리아 시절의 검은색 슈트가 아닌 눈부신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아테나 파트너스는 그녀가 구했던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의 자본과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가 결합하여 탄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략 투자 자문 회사가 되었다. 대표님, 이제 조이사가 된 그가 새로운 사업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태산그룹의 우량 자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있던 나머지 분들이 면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라는 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병실에서의 절망은 이제 아득했다. 그녀는 999명의 최고 경영자와 데이트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999개의 문제점, 999개의 부패, 그리고 999개의 기회와 마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녀는 돌아보며 조 이사에게 말했다. 그 미소는 과거의 순진한 유진아의 것도 냉혹한 아리아의 것도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우뚝 선 유진아 대표의 미소였다. 그분들께 전하세요. 아테나 파트너스의 공식적인 상담료는 매우 비싸다고.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녀 인생의 유일한 최고 경영자였다. 유진아는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